뉴스업 시작합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오늘도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두 증인 모두 1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9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변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같은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은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앞선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오늘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생중계는 허용이 되지 않아서 재판 시작 전까지의 모습만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면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사 방호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이 출입 조치가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법원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이어질 예정이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탄핵 찬반 집회는 이어지는 모습이죠.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오전 9시부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의 집회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법원 부근 삼엄한 경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집회가 예정된 곳에는 경찰 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고요. 경찰 300여 명이 오늘 법원 부근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은 집회 장소와 가까운 출입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또 법원 출입 시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경남이 고향인 김경수 전 지사는 2위를 기록했는데 누적 득표 순위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직은 2등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 목소리로 원팀을 외친 두 번째 순회 경선 영남 지역에서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어대명 기조는 뚜렷했습니다. 지역 당원들의 투표율은 70.88%로 60%대였던 지난 대선 영남 선거인단 투표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투표율은 70.88%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90.81%, 6만 6천여 표를 쓸어 담으며 누적 89.56%로 전날보다도 득표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연고를 강조한 이 후보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향한 영남 당원들의 헌신을 지켜세우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젖힐 뜨거운 열정도 바로 이곳 영남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충청권 최하위로 경선전을 시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신지인 영남에서 5.93% 득표율로 2위에 자리매김했지만 누적 득표율은 5.17%로 아직 3위에 머물렀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내세우며 영남에서 도전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을 잇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 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영남 지역 3.26%, 누적 5.27% 득표를 기록하며 2위를 수성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험지에서 애쓰는 영남 당원들의 분투와 연결지으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희생을 결단하는 대통령,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순회 경선 일정 절반이 마무리됐지만 큰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로선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경선 전략의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틀째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비조 토론회에서는 비상기염과 대통령 탄핵을 두고 후보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이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는데요. 토론회 주요 내용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경선 비조 토론회. 2차 경선 진출 가능성이 큰 후보들이 몰린 죽음의 조답게 초반부터 날선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포문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한 한동훈 후보가 열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준표 후보는 계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하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만약 당시 당대표 자리에 있었더라도 계엄을 막지 않았을 거냐는 한 후보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이철우 후보는 당시 탄핵을 주도한 한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고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나경원 후보 역시 한 후보가 사실상 내란몰이 선동을 자행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는 편이 좋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 사이 약점을 파고들며 분위기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부터 제가 2번 당했는데요.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사실상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청년의 꿈 칸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두 계조로 나눠 진행된 경선 토론회가 마무리되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틀 동안 2차 경선자 4명을 추리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컷오프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을 받자 노코멘트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며 입장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사실상 출마 의사라며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자리였는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된 만큼 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한대행이 뚜렷한 입장을 거듭 유보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 여부가 언론의 쟁점이 되는 거 우리로서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경선이 밋밋하게 돌아가잖아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터뷰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다며 한대행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협상 책임은 물론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출마 여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단 하루도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해외에서조차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YTN 박희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뒤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비공개를 했죠. 근데 비공개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조금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가장 중앙지법에서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알 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뭐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하 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을 하면서 네.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 또 여전히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러니까 이 지금 내란죄 재판 자체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의 법정에 많이 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한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차 재판 때는 법정 이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예.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재판장의 직권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바로 1차 재판에서의 촬영 불허가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워낙 들끓었던 바람에 상당히 이번 재판부가 좀 뭐랄까요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 일종의 뭐랄까요 이 관심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거라서 약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1차 재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가량을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오늘도 역시 좀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직접 변론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대리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조성현, 김영기 이제 단장들, 그다음 대대장들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거다, 반대 신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 그러니까 즉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먼저 신문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조성현, 김영기 같은 일종의 실무지휘관들,
그러니까 단순 가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의 이런 순차적으로 이제 증인 신문이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현장 지휘관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나중에 질의하는 이게 신문하는 이것은 이제 이른바 전원이라든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전문 증거 또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건넌 이런 전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검찰이 어쨌든 순서대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윤 전 대통령보다는 이제 변호사들이 질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바로 위에 지휘관들인 이제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쟁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건너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뭐 공방은 이어가겠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이 그러니까 실무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두라든가 그 이제 마무리 쪽에선 아마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내란 재판만큼이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게 된 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함께했던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그 사진 공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일본의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제인가요? 만났던 이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했던 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그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여기에 자신이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창당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그걸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언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행할 것이냐. 이 국민의힘 경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형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질문을 평론가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저런 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지금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지금 다 전원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도 만류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언행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변호인단이면 변호인단답게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될 일이고요. 신당 창당 같은 매우 휘발성 높은 이런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이 그 발언들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간단합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임입니다. 대선은 딱 이분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가지고 또 그 후보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뭐 시민사회연대든 한덕수 총리든 뭐 이준석 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건곤일척에 승부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이번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이거는 하지하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도 자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윤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셨나요? 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버지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륜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대로 뿌리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삐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소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이 지금 욕구가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자신이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또 뭐랄까요, 상당한 또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러니까 순수의 한 뜻을 내세우는 청년이라는 세대 교체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분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 약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저와 이 서울중앙지법 거리가 500m. 그래서 지난 1차 때 보면 오전 9시 46분 정도에 자택을 나서서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정도에 중앙지법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입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주변이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근 지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광훈 목사가 이제 특정 이제 말하자면은 진영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모셔서 다시 명예 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게 드리겠다. 자, 이 슬로건과 이 구호,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얼마만큼 국민들 귀에 설득력과 그다음에 합리성을 갖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어쨌든 대통령 이번에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사실 보궐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인데 직접 책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캠페인 한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분열로 해서 보수 여권 전체 악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명약 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저렇게 하는 거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의도가 그것이 뭐 자신의 영향력 확장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일종의 그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어찌됐건 이거는 굉장히 사적 영역의 정치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받아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당인데 그 여권 전체에 대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내용을 더 뭐랄까 더 분열을 더 초래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파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저렇게 하는 의도는 좀 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데 국민의힘의 주류라든가 보수 진영 전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두기 내지는 정확한 저런 청구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거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관계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정강훈 목사, 뭐 목사라는 표현이 뭐 적합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보수를 혁신해서 새로운 재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한국의 르펜이라고 그 지금 프랑스의 극우 정당을 만들었던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 위치를 아마 점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지난 총선 때 또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득표를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의 3% 벽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3%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향후 이 총선 과정에서의 자신의 정치 세력의 독자적인 독립 뭐 이런 부분들도 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뭐 이 그 탄핵 집회 때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이긴 합니다만 정강훈
패밀리의 비즈니스다라는 예.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장애 집회의 정치적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자신의 수익으로 그러니까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출마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강훈 목사와의 정치적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전광훈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지난 3년여간, 우리가 3년간 가까이 그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계몽령이냐 아니면 이제 위헌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탄생시킨 1호 당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출한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만일 그 아주 특정 정파에 얹혀서 간다.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보수의 개혁과 보수의 어떤 지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매우 이건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침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데 대해서 더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향력과 이 정당을 더 좀 키워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단호히 선 넘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내줘야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 윤 전 대통령이 보십시오. 지금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당원인데 그러면 이제 5월 3일쯤에 선출되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해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좀 선을 긋는 단호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좀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좀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미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지금 그런 걸 자고 고민할 겨를이 없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금 비상 시기에서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만큼 내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 처음에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이 나돌았을 때 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다는 이야기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향후 이 사정을 보고 난 뒤에 여차하면 놓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신의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은 뭐 본인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이 지금 중책위의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결코 저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을 세워서 출마하려는 속셈이다. 지금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익 차원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적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2대2 미국 정부와의 회담을 해서 출국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정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 한대행이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한대행 출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익과 직접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력을 더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대행도 여기 사실 굉장한 말하자면 양날의 칼에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금 현재 그 대행이라는 분이 이렇게 2대 협상을 보내서 다시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5개 국가 우선 협상을 다시 대상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이건 한대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비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한대행 독자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동의도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저는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고 오히려 한대행을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대행의 지금 이 문제 대선 출마 여부 관계없는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힘을 빼는 거 그거는 올바른 국익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을 고려해서는 지금 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엔 공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졸속 합의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그 협상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밀어주는 것이 또 모자라서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지금 그러니까 이 의구심을 누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자신의 결치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5월 4일 날 공직사퇴 제안을 앞두고는 내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처신을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사실 이 대미 간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응 역량을 총결집을 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지금 태도 자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지금 대외 협상력을 스스로 제외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 이 대미 간세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1%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런데 바로 뒤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10.6%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고 예.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추대론 혹은 차출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한덕수 대행의 그 지난 2주 단위 말을 보면요. 처음에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제 그 협상 자체를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들어서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 수치가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수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 가지고 두 자릿수가 20%까지 육박했는데 거의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 이런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의 거의 독주 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 카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대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게 관세 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로는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지금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언론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역설적으로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당내의 경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그런 또 이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출마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층들이 사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금 이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약간은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앞둬놓고 대망론을 지금 이 살살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사실 당의 경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여론조사를 좀 다시 보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사실 경선 시작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요. 어떤 후보가 새롭게 신규 편입된다 해서 새롭게 지지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좀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빠진 지지율이 홍 후보하고 한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나 후보 쪽으로 좀 이동했든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당원, 국민의힘 당원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좀 유력해 보이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아마 그 굉장히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만 7, 80%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나올 거라고 본다면은 저는 결국 4강 구도가 그 한동훈 후보 대 아니면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정도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김 후보가 이 추세를 그래도 얼마만큼 하반 경직 즉 방어선을 좀 쳐주느냐에 따라서 김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 좀 회복력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민주당 후보 선호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6.2%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주말 사이 있었던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고 또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9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좀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뭐 민주당 뭐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는 그러한 인식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지난 주말에 나온 경선 결과는 저는 뭐 이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라는 것은 사실 다 모두 다가 지금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이 지금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바로 대선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또 특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1급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졌던 이 지금 내란 국민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이 선봉장의 이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그 득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 기류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는데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밋밋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에서 보면 16강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4강 갈 팀들은 전력을 아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는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흥행에 말하자면 좀 흥미의 요소를 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저는 4강으로 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제가 보기에 주로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전초전 혹은 말하자면서 탐색전의 경향을 띄었다면은 이제 만일 4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때 본선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다음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말하자면 후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어제는 8강전은 좀 흥미로운 그런 지점만 좀 양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는 4위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4위에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글쎄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 계엄과 이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혁신과 좀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목받는 그런 지금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판의 뒷심이 발휘된다고 한다면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조금씩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1차 때는 9시 46분 정도에 출발해서 4분 만에 도착해서 재판정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게 법정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난 1차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출입식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지난 18일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전 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사표를 내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한 인물로 김 여사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 갑으로 출마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당시 김 여사로부터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월 공개한 김 여사와의 통화 복귀 내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고생했던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결국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거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명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직후 김 여사 측에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이번엔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추더니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의 가방을 거칠게 빼앗습니다. 다짜고짜 벌어진 강도 행각에 피해 남성이 저항하던 순간 괴하는 남성에게 총을 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남성은 사건 발생 30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에 필리핀 교민사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사진, 목격담이 줄줄이 게시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리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인들이 총기 강도 사건으로 숨지거나 자택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을 마치는 대로 구속기한인 오는 25일 안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가족이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 환경 정상화와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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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대 교육 질 확보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신입생인 2025학번의 동시 수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사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복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공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 수준입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주 의과대학 학생 20여 명을 만나 수업 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수준의 12.4%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미 끝난 만큼 하반기 모집 전까지 당장 복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수십억 예산을 들여 전기 자전거를 사들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독려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였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청자 제보에 따라 홍성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 공터에 세워진 자전거 수백 대. 강원 춘천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들인 전기자전거입니다. 예산 20억 원을 투입했고 자전거 400대와 거치대 100개 등을 제작한 뒤 운영은 민간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보관 중인 전기 자전거가 몇 대인지 직접 세봤습니다. 전체 400대 전기 자전거 가운데 절반인 200대가 이곳에 보관 중입니다. 춘천시는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정비와 수리를 위해 절반 정도만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도
거치대마다 보통 한 2대, 그럼 벌써 한 200대는 이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됐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합니다. 멈춰있는 자전거 수백 대가 쌓여 있다 보니 마치 자전거 무덤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예비 사업 당시 먼저 산 자전거 100대는 추가로 산 자전거와 모델이 달라 무용지물이 된 상태. 값비싼 전기 자전거가 방치된 이유는 뭘까? 일단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던 만큼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는 만큼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얼마나 줄이는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인데 차가 없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토부가 지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 기간 중에는 이러한 서비스 행태를 변경할 수는 없고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이용 등록자 수는 670명이 전부고 그나마 차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 자가용이 있으면 잘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생들은 대신 사용하기 쉬운 유료 공유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자동차 번호를 등록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사실상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모 사업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는 별도의 운영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해 앞으로 더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국은 돈이 많은 머니머신이라며 지금보다 9배 정도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후엔 우리나라의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까지 연계한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이번 주 한미 통상 협의에서의 관심은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협상입니다. 이미 알래스카에 실사단을 파견해 타당성 파악에 나선 데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We don'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 영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24일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시적 성과를 노리는 미국과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나라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무역 협상을 고집하면서 미중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1대1 대화를 고집하면서 다른 외교 노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를 이끌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백악관은 주미 중국 대사관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3%까지 떨어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응답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관세와 물가 관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이 1기, 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43%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낙관론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 운영 전반의 지지율은 44%, 5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관세의 반대는 49%, 찬성은 35%였고 물가 관리와 관련해 부정평가는 60%, 긍정평가는 37%에 그쳐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Tariffs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I think that we have been very successful engaging with the world, and to isolate ourselves is a backward move. 내년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중은 49%로 202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 계층은 경제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트럼프 1기 평균보다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Yes, I did vote for Trump, and I mean, he is doing everything that he said he was going to do. Implementing tariffs is definitely going to take a while until it gets better. And 이번 조사는 미국 CNBC 방송이 지난 9일에서 13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경제보고서인 베이지북과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뉴욕 증시와 미국인의 경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모양새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뛴 곳은 서울 송파구로 4.28% 정도 올랐습니다.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란히 3.52% 오르며 상승률 상위권은 모두 강남 3구 차지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기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영향입니다. 강남 3구와 달리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일부 외곽 지역은 1분기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서울 내 양극화도 커졌습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다른 방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별다른 정책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초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강남권과 맞닿은 과천시가 3.41% 오르며 전국 시군구 상승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토허제 반짝 해제 여파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약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던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부터 검찰까지 이어진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였는데 당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헌법재판소로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헌재가 증거와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관 자료를 근거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법관, 감사원장, 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제한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맞물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수처에 관할 법원, 검찰과 사건을 주고받는 이첩과 송부, 보안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까지 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건 핵폭탄처럼 터질 만한 문제인데 구속기간이 며칠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가 그걸 법을 수정을 안 했던 거죠. 계속 지적됐던 거예요. 제가. 공수처는 최근 수사와 기소,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죠. 네,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오늘도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이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오늘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 생중계는 허용이 되지 않아서 재판 시작 직전까지의 모습만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을 하면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청사 방호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이 같은 출입 조치가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두 증인 모두 1차 공판에서 이 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들을 탄핵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검찰에게 유리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뒤에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에서 9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 변론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법원 주변에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의 집회도 함께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역시 법원 부근에 삼엄한 경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오늘 기동대 5개 부대 경찰 330여 명을 법원 부근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집회가 예정된 곳에는 경찰 버스가 주차가 돼 있고요. 법원은 집회 장소와 가까운 출입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법원의 출입 시 보안 검색 역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일단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이제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그 당시 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 방청이 허가가 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이 신청 자체가 조금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측에서 이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이 규칙을 봤을 때는 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방청을 법정의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예, 지난 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 당사자가 맞는지 이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 검찰 측에서 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절차 그리고 또 이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이 절차를 이제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두 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공판기일,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을 했었고 시간 관계상 이 반대 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이 반대 신문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반대 신문이 마쳐지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반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원의 재판부에서 또 궁금한 부분을 증인들한테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기일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뭐 증인 신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이 피고인 측까지 이 3인의 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난주 첫 공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당사자가 이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통상적인 피고인은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진행 과정에서 이 틀에 맞춰 있는 형식에 맞춰 있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진행 자체에 조금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있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을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의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진행은 변호인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이로 의견을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2.3 비상겸 사실관계는 일단은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오늘 검찰의 논리를 좀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판단을 받았던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절차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이 헌재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이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달리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다르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도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성립에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등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그 공판 증언을 윤 전 대통령 공판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사건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의 이제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각각의 재판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병합을 한다 든지 아니면 병행 과정에서의 어떠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또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공판에서 나온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에서 사용이 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든지 이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증인도 많기 때문에 1심이 뭐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2주에 3회라는 것도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핵심 증인을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38명이라고 하는데 이 형사 사건에서의 공판 기일의 주된 기일의 이제 진행은 결국에는 증인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2명의 증인에 대해서 한 기일에서 이 증인 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기일을 지금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38명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2번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일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증인이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해까지 이 부분에 판단이 1심 판단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집중 심리를 받았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 이 구속 상태라는 것은 이 인신의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심급마다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각각 2개월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씩 이제 연장을 해서 총 6개월까지 신급별로 이 부분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주에 3회도 적은 횟수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돼서 이 전직 대통령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 진행이 느리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내란 이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그 논리를 보면 사실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대부분 배척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 법리적인 이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의 인정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38명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재에서의 증인보다 훨씬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사실관계가 또 달리 판단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주장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이 형사 사건에서의 법리적인 쟁점은 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인 것이고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형사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형사 사건의 기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성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잠시 뒤에 10시에 이제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좀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하는 건 재판을 더 빠르게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사건이 이제 네.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행심리와 병합심리 이 두 가지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병합심리는 이 각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을 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병합의 상황을 보면 이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지금 각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병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 군과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병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병합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직권남용 혐의의 추가 기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됐던 이유가 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 84조에 보면 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 혐의로만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수사기관에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 수사가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기소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까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가 이 작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 이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이 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관련 김건희 여사가 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이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일단은 이 당사자들, 결국에는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이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귀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복기록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이 부분 통화 내용처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구성된 이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형사소송법상 이 법원에 재판에 올라갔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이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이 증거 능력을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소환은 결국에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이제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오전 9시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의 집회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에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소방당국에서 오전 8시 17분입니다. 조금 전 8시 17분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가 현재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고요. 정확한 인명피해 관련해서는 아직 전해진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 8시 17분 정도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압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해서 3명이 추락하고 다른 3명은 연기를 흡입해서 호흡 곤란 등의 경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현재 진압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업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리고 연기 흡입과 호흡 곤란 등의 경상을 지금 그 추락한 3명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좀 입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락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장의 목격자에 의하면 폭발음이 들렸고 일부 주민이 뛰어내렸다라는 현장 목격자의 지금 증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현재 인명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8시 17분 정도에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음이 들렸고 일부 주민이 뛰어내렸다라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들의 안전 상황,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지금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좀 보여주시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소방 당국에 의하면요. 오전 8시 17분입니다. 조금 전 1시간 전쯤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전해졌고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폭발음이 들렸다. 일부 주민들이 뛰어내렸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지금 화재 상황입니다. 네, 자,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1층 규모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5층에서 지금 불이 난 상황이고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큰 폭발음이 들린 이후에 이렇게 화재가 번졌고 그리고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희뿌연 연기가 아파트를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정 층에서 5층으로 보이는데요. 5층에서 지금 불이 난 곳에서는 검게 그을린 화면과 함께 또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 8시 17분 정도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지금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 중입니다. 이 화재 이후에 3명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3명의 주민이 연기 흡입,
그리고 호흡 곤란 등의 경상을 입은 것으로 이건 역시 추정 중입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21일 오전 8시 17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의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지금 진압 중이고요.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된 상황이고 관악 소방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3명이 추락하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가 되고 있고요.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폭발음이 들렸고 일부 주민들이 뛰어내렸다라는 목격자의 증인까지 저희가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 대응 중인데 이 화재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업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